안녕하세요. 최근에 항서제약 근황을 살펴보니까 신고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 텐센트 둘 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6월 29일 기사니까 최근 기사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20년 동안 주가가 170배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중국의 제어왕이라고 불리는 이제 순표형 회장도 자산이 늘어가지고 19조 원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항서제약이 얼마나 시가총액이 커졌냐? 제가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만 봐도 6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83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중국 본토 상장 주식 중에 대형 국유은행 빼고는 항서제약보다 큰 게 3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서제약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라고 평을 하고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은 텐센트, 그리고 중국 바이오를 대표하는 것은 항서제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의 첫 시작은 어땠을까? 1970년에 항서제약이 설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역사가 됐죠. 지금은 이제 임직원 수가 24,000명, 초대형 제약업체가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신약 개발을 한 건 아니고 항서제약은 제네릭 생산, 즉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201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티닙이 중국 FDA, CFDA라고도 해요. 여기서 판매 허가를 받고 시판을 하면서 신약 개발업체로 변신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캄렐리주마비라는 이제 3세대 PD-1 관련 항암제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파티닙은 HAB 리보세라닙이랑 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지금 1위인 게 이 항암제 쪽이랑 마취제 쪽이고요. 종영제까지 생산하는 등 상당히 역사도 길고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신약 개발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6,600억 원을 R&D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이 CP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복제약이 최대 9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항제약 환경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복제약으로는 생산성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 이제 회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신약 개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취를 찾아보다가 수술 중 각성을 발견했는데요. 들어본 적은 이제 많지만 실제 확률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0.3%에서 0.5% 확률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몸은 마취가 되어 있는데 정신은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중에 깨어난 거예요, 정신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극도의 공포감을 유발하게 되는데 실제로 뭐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나 사례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 상태랑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간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0.3이면은 1000명 중에 한 3명이거든요. 10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가 수술 중에 각성을 한다. 어떤 원인이냐 하면은 마취제 양을 조절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마취에 면역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 할 때 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아이가 다칠까봐 약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정상 상태랑은 좀 신체 생리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논문이 있는데 소소하게 통증을 느꼈다는 게 39%입니다. 40%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1000명 중에 한 3명에서 5명이 깨고 그 중에 40% 정도가 통증을 살짝 느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 정도는 통증은 없지만 수술이구나 뭐 막 메스 하는 소리 막 들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논문 보니까 34%가 이때 심한 심리적 불안감 느낀다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그 심하지 않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느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현재는 이런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BIS라는 뭐 측정하는 장치를 머리에 붙여가지고 의식이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를 봐가지고 의식이 돌아왔으면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뇌가 깨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마취를 조금 더 하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항서제약은 마취제 1위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항서제약을 매수한 국내 투자자가 많다고 하는데 2020년 2월 15일에도 항서제약이 뉴스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항서제약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느냐 최근 신약 개발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아파트닙이 시판이 된 거는 꽤 몇 년 전인데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여의도 증권가나 자산가사에서는 이미 투자한 사람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을 알고 나서 HLB를 알게 된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항서제약은 지금 이제 2세대 아파트닙 말고도 3세대 캄렐리 주맙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달이라고 하면은 1월이죠.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파이프라인 설명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게 아파트닙이 아니라 이제 카밀렐리 주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1 지난해 6월에 시판 허가를 받은 PD1 카밀렐리 주맙.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기존의 성공을 바탕으로 또 투자를 하고 또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시켜서 또 시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판이 되면은 뭐 27억 위안 4,57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캄레니 주맙은 리보세나집이랑 같이 병용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캄레니 주맙이 왜 그 아파트닙이랑 안 하고 HLB랑 하느냐? 글로벌 판권이 HLB에게 있습니다. 그 항소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닙은 중국 안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용을 글로벌하게 하려면은 HLB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개 지금 적응증 확장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군데 다 시판 허가가 나온다면은 그거만큼 매출이 배로 계속 뛰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몬티올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못 믿을 것인지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에 있는데 우리가 공준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명하죠. 그리고 증명을 할 수 없긴 하지만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평행선 공준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평한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클리드 공간은 중력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만 실제 세계와 잘 맞아 떨어지는 근사적인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런 것들이 함축이 돼 있다고 해요. 이 평행선 공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두 평행선 쭉 그으면은 안 만나게 되는 거죠. 쭉 그으면은 평행선을. 그리고 약간 이 180도보다 살짝 작으면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180도보다 작다면은 이 두 각이 같은 쪽에서 만나야 되는데요. 안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 그 공준 5개 중에 평행선은 무한을 가정하기 때문에 조금 자명하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 평행선 공준에 부정을 취하면 그래도 모순이 없는 기하학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평행선 공준을 만족하지 않는 기하학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봤던 이것처럼 눈 씻고 봐도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이거 부정해도 모순이 안 생기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력 유명하잖아요. 중력장은 중력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물리학적인 모형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공간이 휘어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앞에서 유클리드는 평평한 거를 가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력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우리 평평에서 생각했던 게 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장 모형에서는 두 입자는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그 과거의 뉴턴의 설명보다는 입자들이 그 주변 시공간의 성질을 바꾼다고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하고 이러한 작용은 바로 물리학적 힘으로 인지되고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발견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공간 3차원 벡터를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4차원 벡터로 만들어서 여기 CT가 하나 들어가 있죠. C는 이제 빛의 속도고 T는 시간이니까 CT가 되면은 거리 단위가 되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다시 이제 몬티올 문제도 복습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착각은 아니었을까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평행선 공준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동안 계셨던 모든 위인들도 다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쫙쫙쫙 다 나눠 본 건데 첫 번째를 골랐을 때, 두 번째 골랐을 때, 세 번째 골랐을 때 확률들을 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하면은 이 두 개 중에 고르는 거 50% 50%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 골랐다. 그래서 바꿨을 때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골랐죠. 그 다음에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골랐을 때 바꿨을 때 그 다이아몬드 골랐죠.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골랐을 때 그리고 바꿨을 때 다이아몬드 골랐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3분의 2가 바꿨을 때 다이아몬드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바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50%가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바꿨을 때 처음에 선택을 바꿨을 때 3분의 2가
내가 원하는 그 다이아몬드를 고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의 직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해가 하긴 쉽지 않지만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확률은 50대 50이 아니다. 3분의 2다. 그러면 이거를 알게 되면 당연한 기결로 바꿔야 되겠죠. 하지만 이 몬티올 문제를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꾸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러고도 자신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